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좀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요. 좀 쩔뚝쩔뚝합니다 지금. 이게 정상이고,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인데, 아, 2주 동안 제가 치료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강의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일단 그건 좀 죄송하고요. 그걸 뭐 보강을 하거나 뭐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8주 과정에 있는 그 내용을 그 6주 동안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6주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하고요. 공부를 이제 처음 하신다. 대부분 다 여기서 처음 하시는 분 맞죠? 예.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기초 과정에서 공부할 내용들은 용어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체계 요 두 가지만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도 작년 공부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싹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하나씩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법이 일단 양이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잡고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답은 보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저 끝에 있는 게 답이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이 답이 되는데 모르는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많은 지문들을 다 공부하려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정리도 안 되고 혼동되고 점수가 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웃라인을 제가 잡아 드릴 거거든요. 1년 동안. 거기 라인에 맞춰서 잘 따라오시면 큰 무리 없이 공법은 합격 점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법 공부할 때는 고득점이 아니에요. 목표를 뭐 80점, 90점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다 빠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수를 한 65점 정도로 잡으시면 돼. 목표를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잡으면 아무리 이제 문제가 어려워도 60점 내외로 나올 겁니다. 공법이 이제 60점 정도 나오면 2차 과목에서는 무조건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법 60점 이상 나왔는데 난 떨어졌다. 그런 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중개사법을 좀 열심히 2차에서는 열심히 해서 일단 고득점을 하시고 나머지 법률은 기본 점수 60점 정도나 왔다 갔다 해서 점수 나오면 큰 무리 없이 합격하니까 그렇게 이제 방향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이제 기초 과정에서 오늘 부동산 공법인데 프린트 받으셨죠? 예, 요거 이제 가지고 1, 2교시를 좀 2시간 정도는 요걸 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서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거기 제목을 먼저 보시면 부동산 공법 첫걸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요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은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공부할 과목이요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부동산 공법에 대한 개념이죠. 이게 뭐냐 이런 얘기죠. 공법이. 자,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인데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면서 부동산 공법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을 좀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공법은요. 일단 과목 중에서 1차, 2차 과목인데 2차 과목입니다. 자, 2차 과목이고 문항수가 우리가 40문제 나오는 과목도 있고 뭐 12문제 나오는 16문제하고 24문제 나오는 그 과목도 있는데 공법은 이제 40문제가 출제돼요. 본 시험에서. 그래서 40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목표는 한 26개 정도, 65점 정도로 이제 잡아드리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용이 뭐 크게 부담스러운 그 내용은 아닐 거예요. 제 강의를 들어보면 뭐 너무 뭐 깊이 해서 사이드로 들어가서 뭐 강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 몰라도 합격하니까. 그래서 합격한 라인을 좀 잡아서 아웃라인을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처음 하니까 부동산 공법이 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부동산 공법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이라는 개념하고 공법의 개념이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정의를 내릴 때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따로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공법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면 합치면 부동산 공법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부동산이 뭐냐면 이건 여러분 민법 공부하셨죠 지금? 한 2주 정도 하셨을 거예요. 거기 민법에 나와요. 부동산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부동산이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와 그 위에 정착하고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가.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한다는 거죠. 토지 플러스 정착물. 그 정착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넓죠. 뭐 고정되어 있는 물건은 다 정착물이니까.
근데 부동산 공법에서 말하는 이 부동산은 좀 좁아요. 협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의 개념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착물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건축물만 들어갑니다. 건축물.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뭘 말하냐면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하고 건축물을 두 개를 합쳐서 부동산이다. 그러면 자,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끝났으니까 두 번째는 공법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면 되거든요. 자, 공법이 좀 이게 두 가지 영역입니다. 원래 법규라고 하는데 법규의 영역은 사법, 사적인 영역에도 있고 공적인 영역에도 있어요. 그래서 법규를 정할 때 이렇게 나눕니다. 사법과 공법으로 나눠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럼 요 두 가지 법률의 차이가 뭐냐? 사법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정한 법을 전부 다 사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갑돌이하고 을순이가 이렇게 있으면 갑돌이하고 을순이 사이에서 법률상에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가서 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 분쟁이 생긴다는 얘기죠. 개인 간의 분쟁. 그럼 개인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문서로 법규화시킨 거예요. 그런 법률은 전부 다 사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갑돌이하고 을순이는 법에서 사법의 영역에서 볼 때는 법적인 지위가 수평적으로 봐야 될까요? 수직적으로 봐야 될까요?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고 벌 만든 게 사법이에요, 여러분들.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그 법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전부 다 사법입니다. 그중에 여러분 민법 배우시죠? 그 민법이 사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상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역이 좀 넓죠. 그럼 여러분들은 1차 과목에서 사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법 중에 민법을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법은 사법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정한 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법은 공공관계, 여기서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정했다가 사법이고, 공법은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씁니다. 공공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사법과 공법은 그 당사자 자체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공법의 그 당사자는 누가 되냐면 행정청이라 그래요. 행정청. 좀 어려운 단어 나와요. 네, 행정청하고 일반 국민과 우리들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민법처럼 이게 평등하다라고 놓고 법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수직 관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공법은 모든 관계가 수평 옆으로 가는 경우에는 하나도 없어. 공법은 상하 관계로 가요. 상하 관계, 수직 관계. 그럼 여기서 그럼 당사자는 두 명이거든요. 공법상 당사자는 행정청이 있고 누가 있냐 일반 국민이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법에서 딱 놓고 벌 만들었을 때 이 행정청과 일반 국민은 수평 관계다 놓고 벌 만들진 않았다는 얘기죠. 수직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럼 공법에서는 주인공, 누가 상이고 누가 하냐 이걸 좀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 국민은 뭐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인공이겠지 그러시면 안 돼. 공법은 우리가 주인공이 절대 아니에요. 네, 누가 주인공이냐면 행정청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의 상의 위치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규제를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이면 이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행정청이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두 가지죠. 붙여야죠.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규제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럼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은 전부 다 싹 다 뭐라 그래요? 공법이 돼요, 여러분들. 그럼 공법이 뭡니까? 공법은 규제법입니다. 그럼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법을 우리 시험에서 출제한다. 공법만 출제한다 그러면 100개 이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그럼 100개 이상을 우리가 시험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세 글자를 붙인 거예요. 공법 앞에 부동산을 붙인 거예요. 그럼 범위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규제의 대상이 딱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토지, 하나는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규제법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규제법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밑에 써 있는 거예요. 프린트 밑에. 그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자,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동그라미.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동그라미.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농지법 있죠? 그 동그라미. 그럼 몇 개 동그라미 찾으면 4개 찾으실 거예요. 4개. 요게 토지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규제를 하는 법이 4개예요. 이게 우리 시험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와 관련된 규제법을 4개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4개를 공부하고요. 그 중간에 보시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밑에 보시면은 그 2개 묶으시면 되겠네, 그죠? 건축법이랑 주택법을 묶으시면 되겠네요. 요게 바로 규제의 대상인 건축물이 됩니다. 자, 건축물에 관한 규제법이 바로 2개예요, 2개. 그게 여기 써 있는 건데 하나는 건축법, 또 하나는 무슨 법? 주택법. 요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총 몇 개 자, 법률을 시험에서 출제를 하냐면 6개예요. 토지와 관련된 규제법 4개 하고 건축물 관련된 규제법 몇 개? 2개를 합쳐서 이걸 우리 시험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범위. 우리는 시험범위를 6개 법률을 가지고 시험을 내는데 6개 법률에서 40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써 있죠. 예, 이게 좀 법이 길어요. 국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계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법자의 동그라미 치면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3글자로 줄입니다. 그래서 국계법 이렇게 불러. 국계법. 강의도 이제 앞으로 국계법으로 할 거예요, 제가. 자, 요 법률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국토에 대해서 이제 행정청이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계획에 따라 토지를 이용해야 됩니다라고 계획 파트와 이용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배웁니다, 우리가 뒤에서.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오른쪽에 문항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문항수. 12문제 동그라미 쳐야지, 12문제. 그럼 여러분들 총 공법이 40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12문제면 3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별표를 해줘야 돼. 이건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자, 공략을 해야 돼요. 그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9회 같은 경우는 국계법 다 맞은 분도 계셔. 다 맞은 분도 계십니다. 그 대부분 다 10문제 정도 나와서 10문제 정도. 그 최소 8개 정도 맞춰야 되는데 최근 유형을 보면은 웬만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은 10개 이상 나온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최소 8개에서 10개 정도 맞춰야 돼. 8개에서 10개 목표가. 거의 다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놓치시면 안 돼. 조금 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걸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거는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법률이고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법률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내려갑니다. 밑에 2번째 법률인데 이 도시개발법은 앞에 신자를 좀 붙여주세요. 신자. 그 법률 앞에다 신자를 하나 붙이시면 돼. 그러면 읽어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 법률이 전국토를 다 규제하는 법이거든요. 맨 위에 있는 게. 국토에 대해서 행정청이 보세요. 행정청이 자, 뭘 수립해 줄까? 자, 계획을 수립해서 갑도리의 토지는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줘. 그럼 갑도리의 토지는 개발 용도의 토지가 되는 거야. 토지가. 자, 근데 을순위의 토지는 개발할 수 없다. 보존해야 된다라고 정해집니다. 용도를. 그러면 자, 갑돌이가 갖고 있는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까 하락할까? 상승하죠. 자, 근데 을순이가 갖고 있는 토지는 보존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하락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주인공이 돼서 다 계획을 수립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계획이면 행정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청이 갑돌이 갖고 있는 토지, 을순이 갖고 있는 토지의 용도를 다 정해줍니다. 그거를 배우는 게 국계법이에요. 그러면 용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용도를 정해줬겠지.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는 원래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어. 이렇게 보전하겠다고 국계법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울특별시가 너무 과밀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에 보니까 보전할 지역이 많이 지정이 됐으니까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겠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과밀화된 그 기능을 좀 분산시키는 거지. 그래서 서울특별시로부터 20km 이내, 주로 20km입니다. 출퇴근이 가능해야 되니까 신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신도시를. 그러면 신도시 개발할 지역 가보면 논밭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걸 싹 밀어버리고 뭐예요?
아파트를 쭉 짓고 업무 시설을 짓겠죠. 지금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도시가 되게끔 하나의 도시를 개발을 하려면 그때 또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도시는 무슨 법에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개발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 그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근데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은 문항수 오른쪽 쭉 가보세요. 문항수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선. 그죠? 계략적으로만 보고. 그럼 도시개발법은 개발이 된 지역 안 된 지역? 안 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지정하는 자 구역이 도시개발구역이고 그때 도시개발법에 따라 자 요 하나의 지역이 새로이 개발됩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의 도시를 개발합니까? 그러면 도시개발법입니다. 6문제 나와요. 오른쪽 끝에 찾으셨죠? 6문제. 자, 요 6문제 중에서 요거는 4문제에서 5문제 맞춰야 돼요. 옆에다 목표를 4개에서 5개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4개, 5개. 요거는 이제 작년 같은 29회 같은 경우는 요거는 도시개발법은 어렵게 안 나왔어요. 5개 정도 맞춰서 5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배우던 거에서 다 나온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국은 뭐냐면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국계법이랑 도시개발법 2개 있죠. 요거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야. 초기에. 그래서 요거는 별표하시라는 얘기. 전략 법률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맞출 수 있는 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맞출 수 있는 법률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거기서 최대한 많이 맞춰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내려가서 세 번째 법률 보세요. 세 번째 법률이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요것도 줄일게요, 제가. 뭐 줄인 거 잘하니까 우리 도정법 이렇게 하세요. 도정법 이렇게. 자, 앞으로 강의를 도정법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요거는 이제 복잡해요. 법률 이름이 좀 길면 복잡한 건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을이라고 하는 토지를 갖고 있는 이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신도시를 개발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뭐 일산이라든가 분당 신도시, 일기 신도시 개발했잖아요, 그죠? 그 지역이 한 번이 개발돼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신도시로 개발된 다음에 한 30년 지났다. 지금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30년, 40년 지나가 되면 이 안에 개발을 했던 건축했던 아파트,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이제 노후불량 건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도정법에서. 노후불량 건물이라는 얘기는 붕괴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붕괴 우려가 있으면 이게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 안에 있는 사람은 다치겠지. 그럼 행정청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요. 정비구역.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줘요, 행정청이. 그럼 요 안에 있는 건물은 너무 오래됐으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자, 사람을 내보낸 다음에 철거하고 다시 지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재개발 들어보셨죠? 재건축. 요거예요, 지금 배우는 게. 그럼 한 번 개발됐던 지역을 다시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때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어떤 법을 근거로? 도정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정비한다 그러는 거야, 정비. 어떤 분들은 그냥 정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돼요. 뭐 제가 도정법이 이게 뭐 공식은 아니니까 편하게 정비법 편하시면 정비법 부르셔도 되고 전 참고로 강의를 도정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 도정법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안전진단 해라 뭐 이런 거 배운다는 얘기죠. 요것도 문항수가 6문제 나와요. 오른쪽 끝에 보면 6문제 나오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좀 어렵게 나와, 문제가. 그래서 오른쪽에 목표를 3문제라고만 써놔. 3문제 이상 맞추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3문제만 맞히시면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막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법률이란 뜻이에요. 뭐가 이제 전략인지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출제 경향에 따라 그걸 보셔야 되고요. 자, 내려가서 건축법, 주택법이 나옵니다. 요 두 가지는 묶으셨잖아요, 그죠? 요거는 규제 대상이요. 건축물이 됩니다.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입니다. 그럼 건축물이라는 얘기는 건축물도 당연히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니까요. 그래서 자, 이 갑돌이가 개발 용도의 토지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용도로 정해졌으니까 내가 필요한 건물은 내가 대대다 건물 짓고 싶은 게 100층짜리 건물이다. 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100층짜리 건물을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규제를 하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건물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일반법이기 때문에 여기다 갑돌이가 주택을 짓건 상가를 짓건 공장을 짓건 어떤 건물을 짓건 상관없어요. 전부 다 건축법이 적용돼요. 건축법에서 여기는 3층 이상 건물은 못 지어요. 그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 행정청 가서. 행정청에서 여기는 몇 층까지 허용된다는 게 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럼 허가권자가 여기는 10층까지만 올리세요. 그러면 10층까지만 지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규제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규제를 받는 대상이고 그 규제를 누가 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를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국가나 지자체. 그거 좀 이따 배웁니다.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여기다 50층 올릴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한 거고 20층만 지어라. 그럼 20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법의 근거에 따라서 다 규제를 하는 거지 임의적으로 막 규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건축물을 규제하는 일반법이 무슨 법이냐 그러면 건축법입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돼. 그러면 일반법이라는 얘기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7문제가 나와요, 오른쪽에. 그 문항수만 잘 잡으시면 돼. 자, 여기는 목표를 4문제라고 쓰세요. 4문제. 4문제라고 쓰시면 돼. 목표 많이 잡지 마세요. 어렵게 나와요, 시험에.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7문제 중에서 4문제 맞히면 목표 달성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무슨 법 보이시죠? 그래요, 주택법이 보이는데 주택법은 여러분들 자 혼동이 되면 안 돼요. 자, 방금 전에 배운 그 바로 위에서 배운 건축법은 모든 건물에 다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주택을 짓건 상가를 짓건 공장을 짓건 상관없이 일반법이니까 모든 건물에 다 적용이 되는 게 건축법입니다. 그러면 주택법이 왜 필요할까요? 건축법 적용하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주택법을 따로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여기다 아파트를 건설회사가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파트 분양받을지 안 받을지 판단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요소가 뭐예요, 여러분들?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건 답은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아파트 내가 분양받겠다, 안 받겠다, 분양받겠다라고 판단할 때 가장 큰 기준점. 여러분이 잡는 기준점은? 위치? 그러시면 위치. 네, 위치. 그래, 쓸게 위치. 참 애매모호하네. 여기서 위치가 뭘 말하는 거야? 입지를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학교가 가까워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아니면 뭐 전철역이 좀 가까워야 된다. 나는 이제 출퇴근이 빨라야 되니까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죠?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 뭐 나는 애를 다 키웠으니까 뒤에 산이 하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쩌면 객관적인 건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회사하고 가까워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백화점이 좀 가까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자, 근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건 다 개인적으로 달라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부정을 안 하는 게 딱 하나인데 요거를 10억에 분양받았어, 예를 들면. 그러면 나 요거 나중에 팔 때 8억에 팔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공통적이잖아. 15억에 팔고 20억에 팔면 좋죠. 그렇지, 투자. 자, 내가 하면 투자가 되는 거고 남이 하면 투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면 투자 맞죠? 그럼 행정청이 볼 땐 투기지 뭐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60% 이상이 어디에 살아? 아파트 살죠. 그럼 대한민국의 60% 이상이 투기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청이. 그게 주택만 따로 뽑아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주자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해라 이렇게 규제하는 거야. 최근에 투기할 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요. 전매하지 마라 이런 거 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런 거 뭐 딱지 이런 거 팔지 마라. 사고 팔지 마라. 또 자,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거든요. 그런 주택은 공급 받았어요, 제가. 분양받고 나서 5년 동안은 전매 못 한다 이렇게 규제하는 거 있죠. 그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주택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주택법은 특징이 뭐냐면 건축법보다는 범위가 좁아요. 건축법 같은 경우는 모든 건물에 다 적용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주택법은 상가나 공장은 적용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주택법이니까 자, 규제 대상은 오로지 뭐만 들어간다? 주택만 들어가는데 주택을 30개 이상 지을 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30호라고 써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 주택도 한 개 내가 가서 저기 시골 쪽에 가서 내가 단독주택 하나 짓겠다. 그건 주택법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그대로 일반법인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럼 주택법 적용 범위는 주택을 건설하는 호수가 단독일 때는 호수라는 용어를 써요. 30호 이상부터 주택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세대 이상부터 건설을 하게 되면 그때는 건축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 무슨 법 규제 대상이다? 주택법 규제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주택을 어떻게 하면 투기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냐, 실수요자를, 그걸 고민하면서 만든 법이 주택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택법. 요것도 오른쪽 끝에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문항수. 예, 7문제 나옵니다. 자, 요것도 문항수를 4문제에서 5문제로 낮춰야 돼. 4문제, 5문제.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는 건 5문제 정도인데, 요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악소리 나기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출제위원들이 주택법을 그동안은 어렵게 안 냈거든요. 작년에 29회 때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이 법 때문에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 법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이 나왔어요. 난이도가 28회랑. 여기서 7문제 중에서 우리가 5문제 이상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같으면 5문제 이상 맞췄거든. 근데 이번엔 시험이 아주 어렵게 나와서 3개, 4개 나왔을 거야 아마. 잘하시는 분은 한 4개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꽈서 냈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꽈배기라 그러는데 이렇게 원래 문제를 내면 안 돼. 공인중개사 시험은 좀 개인적으로 볼 때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요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시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간 우리가 비합력인데 인원수가 응시원수가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합격률을 좀 맞추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에 약간 좀 실패한 게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택법이 좀 어렵게 나왔다는 거는 기억을 좀 하셔야 돼. 그러면 주택법을 한번 어렵게 냈다는 얘기는 다 내년에는 어렵게 내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몇 년 동안은 좀 쭉 갈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건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할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해결될 건 하나도 없어. 제가 강의하는 거 잘 따라오시면 되니까 문제 없고요.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시면 무슨 법 보이냐면 농지법 보일 거예요, 그죠? 예, 농지법은 토지를 규제하는 법인데 일반적인 토지를 규제하는 법은 아니고 전답 과선 들어보셨죠? 이게 농지잖아요. 농지는 보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만 따로 뽑아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농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을 안 해. 그럼 다른 사람 시켜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대신 정작하는 제도 있죠. 예, 활용을 좀 하겠다는 거지. 농업에 이용하는 그 파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전 파트가 있고, 자 우리가 소유 파트가 있고 이용 파트가 있고 보전 파트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그 중에서 보지가 소유 파트가 여기는 중요해요. 그래서 문항수가 주로 나오는 게 뭐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29도 마찬가지지만 2문제 나오거든요. 이게 그 소유 파트 한 문제하고 보전 파트 한 문제가 주로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농지법의 본질은 농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게 맞죠.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2가지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데 문항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딱 한 문제 목표로 잡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농지법은 찍어도 몇 문제다. 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소유 파트를 중심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목표 점수를 좀 쭉 보시면 아무리 낮게 나와도 25개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서. 예, 그렇죠. 자, 25개에서 28개 정도 사이인데 너무 높이지 마시고 65점이 목표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내려가시면 내려가서 보세요. 부동산 공법의 성격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공법이 3글자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규제법이다. 다시 공법이 뭐예요? 그럼 풀어서 쓰면은 규제법이에요. 규제법. 그래서 자 규제법 3글자 동그라미 한번 쳐봐야죠. 오늘 왔으니까 뭔가 많이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규제를 하는 법들을 말합니다. 규제를 할 때 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사회적 제약이라고 써 있죠. 또 하나는 특별한 희생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규제를 할 때 보상을 해주면 특별한 희생이고 보상을 안 해주고 자 수인의 한도 내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이걸 사회적 제약이라고 불러요. 그냥 용어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공법은 부동산 공법은 규제 대상이 두 가지 맞죠, 여러분들? 하나는 토지, 또 하나는 건축물입니다. 그럼 토지를 규제를 하면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을까,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냥 편한 대로 대답하시면 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서는 90%가 보상을 안 해줍니다. 90%가 사회적 제약으로 보고해요. 두 번째 10% 나머지 10%는 결국은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 갑돌이 을순이까지 했으니까 이제 병돌이 해볼까? 병돌이. 자, 병돌이가 갖고 있는 토지가요. 병돌이한테 미안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였어. 개발 제한구역으로. 그러면 자, 다른 사람 묶이지 않은 갑돌이의 토지 같은 경우는 개발 가능한 지구로 해서 평당 100만 원이 나오는데 가격이 자, 병돌이의 토지는 그린벨트로 묶었죠. 그럼 평당 5천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0,000원, 5,000원 이렇게 나와요. 왜? 개발이 아예 안 되는 토지니까. 그러면 병돌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국가를 상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내 토지를 내가 갖고 있는 토지를 그린벨트로 묶어서 지가가 하락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세요라고 국가를 상대로 자,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장은 할 수 있지. 주장은 왜 못하겠어요? 주장은 해요. 보상금 줘요 안 줘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회적 제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대부분의 규제를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 시행했다라고 해서 보상을 어떻게 다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대부분은 보상을 안 주는데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이번에 자 정돌이 이제 정돌이 한 명 더 들어가야지. 정돌이가 갖고 있는 토지를 도로로 설치하기 위해서 수용을 했대. 수용이라고 들어보셨죠? 강제로 취득을 한 거야, 행정청이. 이때는 보상금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예, 이건 특별한 희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만 정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은 두 가지 형태의 규제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규제를 하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사회적 제약 형태의 규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규제를 하면서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손실보상을 지급하는 사회적 특별한 희생의 규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막 개념만 간단히 보시는 거지 별표하고 외우고 다니지 마세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규제의 내용이 형태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 정도만 보시면 돼.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사회적 제약을 공부한다는 얘기죠. 자, 내려가서 3번 세 번째 있는 거 바로 밑에.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거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끌고 갈게요, 제가. 자, 지금 부동산 공법에서는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가 아니라 누구냐면 행정청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요 행정청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럼 행정청이 과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를 거기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 밑에 표, 박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행정청이면 두 명입니다. 두 명. 자, 누가 있고 누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시면 돼. 그 지방자치단체를 줄일게요. 제가 지자체로.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국가하고 지자체가 있다. 그럼 국가하고 지자체는 행정청의 종류가 되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럼 행정청은 누구하고 누구로 구분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두 가지를 합쳐서 행정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인공이에요. 모든 규제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지자체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국가가 자 나오면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직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수직관계로 또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지자체보다 상급 행정청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행정청도 위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그때 국가가 상급 행정청이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하급 행정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상급 행정청에서 하급 행정청을 뭐 한다는 얘기냐면 통제한다는 얘기지. 규제를 한다는 통제를 한다는 얘기지. 그럼 지자체가 뭘 하려고 그래?
와서 승인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행정청인데 주어진 권한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권한이 더 위에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 행정청이 누가 된다? 국가가 됩니다. 자, 그럼 국가는 여러 명의 형태의 행정청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통령도 있고, 대통령은 정부 수반이자 행정 수반이잖아요. 행정청에서 넘버 원이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는데 공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스해도 됩니다. 자, 그럼 자 대통령 밑에 누가 있죠? 총리가 있죠. 총리 자 이분도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요.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업무를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총리 밑에 누가 있느냐? 장관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써 있지 않나 여러분들? 네, 거기부터 온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밑에 장관이 있는데 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워낙 바쁘시니까 주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무부 행정청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결론은 자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청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거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거기 형광색 밑줄 하나 걸어야죠. 여러분 앞으로 친해져야 돼요 이분하고. 예, 이분하고 친해져야 돼요. 거의 모든 역할을 혼자 다 하거든요. 장관 중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과 관련된 규제를 하는 주체가 됩니다. 국가가 이제 앞으로 나오면 이거 공식 만드세요. 자 누구 나오면 국가 나오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지자체는 못해요 여러분들. 지자체는 따로 있잖아 밑에.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길어. 국토부 장관 이렇게 부르는데 전 더 줄여 그냥. 확 줄여 그냥. 예? 예, 확 줄여서 국장이라고 할게요. 예. 국장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준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앙이 끝났고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청 끝났고 내려가서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옵니다. 여기가 좀 복잡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원화돼 있죠. 이원화돼 있어요. 이원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자 우리가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광역자치단체 또 하나가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광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넓다잖아요, 그죠? 그냥 간단히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제가? 자, 우리가 있는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노원구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넓어요, 노원구가 넓어요? 자, 그럼 넓다니까 특별시를 여기다 쓰시면 되지. 서울특별시, 특별시, 광역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노원구 여기 있잖아, 밑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해당 끝났네 지금. 그러면 여기는 특별시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거죠. 그래 그 밑에 있는 누구는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행정청 중에서. 근데 여기를 다 합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합쳐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개념이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있죠, 여러분들. 이게 수직관계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직관계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밑에 구청장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건 간단하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 현재 자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특별시는 누구 밑에 있을까요? 연결만 시키시면 되는데 여기 바로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하급 행정청이 누가 있고 특별시장이 있고 특별시장 밑에 구청장이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 우리가요. 근데 대한민국을 전체를 다 볼 때 특별시만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건 아니고 오른쪽에 다 써놨어요 제가. 광역시도 있고 특별자치시도 있고 보이세요? 네. 그 다음에 도도 있고 특별자치도라고 써 있죠. 예, 거기를 전부 다 합쳐요.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광역자치단체입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자 체계 잡는 거거든요.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특별시 있고 광역시 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있다. 저는 그냥 자치시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도가 있어요, 도가. 자, 그 다음에 자치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있는 5군데에 지금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전부 다 합쳐. 뭐라 그래요? 네,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 그럼 여기서 이제 기초를 같이 연결시켜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광역시 밑에 갈게요. 광역시. 자, 그럼 여기 광역시의 대표적으로 여러 개의 광역시가 있잖아요, 사실.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인천광역시를 보겠습니다. 자, 인천광역시 밑에 연수구, 남동구 있나요? 네, 그럼 구가 있습니다. 구가. 광역시 밑에도요, 하급행정처로서 구청장들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도 가보셨죠? 거기 군이에요, 군. 거기가 인천입니다, 인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시 밑에는 기초가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어요. 자, 특별시 밑에는 몇 개 있고요? 하나만 있는 거, 하나만. 하나만 있고, 광역시 밑에는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뭡니까? 그럼 구청장도 있고 군수도 있습니다. 자, 자치시가 어디냐면, 예, 이건 세종시예요. 세종시. 자, 제가 세종시라고만 써놨죠, 여러분들. 그 밑에 뭐라고 써놓은 게 없죠, 지금. 여기는 기초가 없어요. 구청장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모든 업무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역적인 업무도 하고 기초적인 업무도 다 해요.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큰 논점이 있는 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자, 여기는 이원화가 아니라 일원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도가 있습니다. 도. 그럼 여러분 도면은 어렵게 가지 말고 경기도 그러면 되지, 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럼 우리가 이제 보면 대한민국 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요 경기도 있고 강원도 있고 다 있죠, 여러분들. 뭐 경상북도, 남도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충청북도, 남도 이렇게 있고, 전라북도, 남도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여기는 섬 있는 도도 있나? 섬. 아, 제주도잖아, 제주도.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고. 여기 내륙에 있는 도만 말해요. 내륙에 있는 도만. 그러면 경기도 들어갑니까, 여기? 예, 그럼 경기도 밑에 기초 있죠. 1년 동안 해요.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연천군.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도 밑에도 기초가 두 개 있어요. 시장군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군수. 두 개.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에 힘줘야 돼요, 여기는. 눈에 힘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 있죠. 예, 이건 특별히 자치권을 부여한 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자치도라 그래요. 제주도를.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만 써놨으니까 제주도라고만 써놨죠. 여기도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초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제주도 가봤더니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 시장도 있는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없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다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치시를 말하는 거야. 자치. 다시 한번 여기서,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경기도 수원시 있나 없나? 구 있어요, 없어요? 밑에 있죠. 그 구는 우리가 선출하는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수원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이에요? 임명직이에요. 거기는 행정구예요, 행정구. 왜 여기다 행정구를 집어넣느냐? 이건 지자체예요, 지자체. 자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들은 선거에 따라 선출된 선출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구청장을 뭐라고 하냐면 자치구 구청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구 구청장만 얘기를 하는 거지, 취급을. 그러면 제주에 가면은 제주시장이 있죠. 이거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치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는 포천시장, 연천군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출한 거죠. 자치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없다 그러면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지 말고. 예,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게 뭐가 있어? 자, 그러니까 거기서 행정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시는 안 들어가. 임명한 임명직들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읽을 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자, 광역자치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가 5군데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특별시 있고, 광역시 있고, 자치시가 있고, 도가 있고, 자치도가 있는데 이걸 또 줄입니다, 법에서. 여기 앞에 보시면 특별시의 시 있죠.
광역시에 시 있죠. 자치시에 시 있죠. 딱 시란 단어가 공통점이 있지 않나 지금? 여기도 도가 있죠. 자치도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공통적인 단어만 뽑아서 시도지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도지사 넘버 2.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용어 정의 들어갈 때부터 헤매지 않고 공부를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시도지사는 누구 밑에 있는 행정청이죠? 그래요. 국토교통부 장관 하급행정청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승인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갈까요? 국장한테 가서 승인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승인이란 단어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수립권장을 알면 한 단계 위에 있는 행정청한테 가서 받는 게 승인입니다. 그런 걸 이제 배운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밑에 보세요. 여기는 자 보세요. 여기는 좀 빼고 자 밑에 있는 자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자 대한민국에 우리가 기초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3개 있어요. 3개. 아 이건 중복되니까 구청장, 군수, 시장, 군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법에서 어떻게 쓰냐면 그래요. 앞에 시장이 있죠, 여러분들. 시장을 제일 먼저 써요, 법에서. 약속이 약속. 또 왜 시장을 먼저 씁니까? 이런 것 좀 물어보지 말고. 자, 두 번째 군수. 그다음에 구청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법에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12시에 만나자. 그럼 12시에 만나는 거지 뭐. 왜 12시에 만나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할 때는 수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시장군수구청장 딱 나옵니다. 시험에. 그럼 시장군수구청이 누군지 기초자치단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하급행정청 맞죠? 예. 누구 밑에 있는 하급행정청이 되냐면 시도지사 밑에는 하급행정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급행정 상하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넘버 1이에요. 모든 국가와 관련된 내용은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를 대표하는 행정청이 2명이 있다고 보시면 돼. 하나는 광역자치단체인 누가 있고, 자 이제 줄여서 부를까요? 시도지사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누가 있다?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는 수평관계입니까? 수직관계입니까? 수직관계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오죠. 하나만 하고 이제 쉽게요. 자 포천시장 연천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어요. 시장군수가. 그럼 승인받으라고 합니다. 법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자. 누구한테? 그렇지. 시도지사 그러지 말고 도지사지 도지사. 벌써부터 헷갈리면 어떻게 해? 자 요거 누구 포천시장 연천군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요 위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 도지사 있죠? 그럼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내용이 또 정리가 돼요. 안 그러고 맨날 막 특별시 광역시 맨날 얘기하는데 거기 어딘지도 모르고 막 외우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일단 오늘 1교시 때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 행정조직의 체계가 밑에 써 있으니까 뭐 따로 뭐 필기 안 해도 안 하셔도 되잖아. 이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설명을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1교시는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잠깐 휴식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2페이지 보이시죠? 그 2페이지부터 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가겠습니다.